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실적데이입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새벽에 테슬라 실적을 봤더니 또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좀 개당하기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죠.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역시 7조, 영업이익 7조를 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또 현대차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고 SK하이닉스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시장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나 모멘텀이 나와야 시장이 좀 반응을 할까요? 수급이 붙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에도 중소형주에도 다만 이제 말씀해줬다시피 테슬라 시간에서 12%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르고 있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고려아연 영품 정비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결국 테마주 위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역시 나타나질 않고 있어 수급이 안 붙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떠한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할지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아까 이재 앵커가 살짝 얘기를 해줬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풍그룹의 이 원과 짙은 색 농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영풍그룹이 갑자기 지금 영풍그룹주들과 고려아연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2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끝이 났죠. 끝이 나고 나서 오늘 하루 지나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도 영풍그룹과 고려아연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업종이나 주도 업종이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테마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슈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드론 관련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또 미국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나토에서도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병력이 실제 이동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드론 관련주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관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료 관련주도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관되어 있고요. 방산주도 역시 함께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투자자들의 집중도는 이 드론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HBM 반도체 오늘 상승률은 좋지 않은데 역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많은 관심을 투자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외에도 아이폰 관련주 최근에 아이폰의 주가, 애플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이폰 관련주들은 좀 떨어지고 있고 어제 LG이노텍의 실적도 발표가 됐잖아요. LG이노텍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함께 전반적으로 아이폰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더 자세하게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어제 제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3분기 영업이익 6조 8천억 원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으면서 7조 3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7조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실제로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영업이익이 7조를 넘었습니다. 7조 30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보통 8시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공개하는데 오늘은 7시 55분에 했더라고요. 그만큼 실적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HBM 매출이 결국에는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었는데 지금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 판매량이 늘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HBM 매출이 무려 33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D램 가격 상승세도 어느 정도 실적의 선방에 좋은 실적에 영향을 줬고 전반적으로 모든 판매들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중에 HBM3 이 출하량이 HBM3를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3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을 SK 하이닉스 측에서 공개를 해줬고요. 자, 여기에다가 4분기에는 예정대로 HBM3 12단위 출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영업이익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이지만 7조 원대가 SK 하이닉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으로 지금은 평가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된 반도체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실적 잘 나왔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 공급 과잉 우려는 과하다, 수요 둔화 될 리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좀 선 반영돼 있는 어제 4%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일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0만 원 선 밑에서 19만 4,700원 선에서 오늘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HBM의 강자 교수의 역할,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실적 발표됐으니까 이후 나올 증권사의 리포트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짝을 이루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소폭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HBM 필수 장비인 TC 본더 세계 1위 기업이라서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했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외 기업이나 하나 정밀기계의 경쟁사가 좀 출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밀렸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은 최근 3거래 연속 다져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도 함께 빠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 약세 흐름으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 넘게 추락하면서 425만 소액 주주들의 그 속타는 마음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5만 원 선에 좀 헤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내 밸류업 공시가 없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LG 그리고 SK 이쪽 롯데 이쪽에서 이제 밸류업 공시 이런 부분을 좀 앞장서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빠진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나 본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역시나 그 외국인의 매도세 32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57,9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어제 7% 가까운 강세였거든요. 오늘 좀 빠지고 있고 테크윙은 나홀로 좀 강한 흐름들,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3% 상승하는 흐름들 또 유독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되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 SK 하이닉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뉴스를 계속 팔로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자, 일단은 실적은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72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0.58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을 뛰어넘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차량당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생산 효율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원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서 생산 원가는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사이버 트럭도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비쌉니다. 원가 자체가 굉장히 비싼데 여기에서도 처음으로 플러스 마진으로 전환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이 팔리면 팔릴수록 역시 테슬라의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분기에는 54%, 1년 전보다 늘어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장 마치고 나서 9%, 12%대까지 한때 올라가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5년 상반기에 저가 모델을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저가 모델 과연 언제 출시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것이 또 테슬라의 또 한 번의 점프업,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후보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짝짝꿍이 되어서 대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승인, 수월하게 될 것이다. 로보택시 승인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대선도 역시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연관돼서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선 관련된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약간 분위기는 엇갈리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에 비해서는 테슬라의 실적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택시 공개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잖아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 상승하면서 올해 대장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양산에 대한 수혜주 대표적으로 TCC 스틸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이 출하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원통형 배터리 캔의 그 재료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TCC 스틸이거든요. 오늘 2.7% 강세 흐름으로 함께 맞물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예상합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에서 차세대 배터리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르익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목표 주가를 유지는 하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2.45%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 급등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23만 3,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의 약세는 약간은 아쉽습니다.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 BM 오늘 약세 흐름이고 특히 BM 같은 경우에는 2%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면서 좀 흐름들이 양극화되고 있네요. 하지만 뚜렷이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시장을 선방하게 하는 요소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테마는 이제 영풍그룹주 고려아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영권 분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23일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 많은 분들이 장 출발 전에 집중을 하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정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자, 고려아연의 주가가 지금 거의 상한가 진입하면서 1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자, 일단은 공개 매수가 끝이 났는데 고려아연 쪽도 그렇고 MBK 영풍 쪽도 그렇고 안정적인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매수해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장내 매수로 이제 경쟁이 돌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과연 이런 고려아연의 주식이 이제는 품절주처럼 돼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죠. 건설세타전과 이야기 드렸는데 고려아연이 품절주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관련된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에 배경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주가가 어떤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고려아연 당연히 오늘 제 상한가 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대비로 했을 때도 26만 원 넘어서는 거고요. 113만 8천 원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최윤범 회장이 영풍정밀에 대해서 공개 매수 성공했잖아요. 주가의 변동성이 최근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현재장은 25% 급등하면서 25,000원 선 좀 넘어서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한가까지 갈지 아니면 다시 고꾸라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풍 역시 2% 동반 상승하면서 387,5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영권 문제는 해싱 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브리핑으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더 자세한 종목 전략,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장 고민 해결책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수단에 봤을 때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증시 영향이 좀 우리나라 시초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미국 대선에 트럼프 당선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박빙이라고는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는 어떻게 보면 또 환율 영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조금 천천히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인식이 받쳐주면서 오늘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내렸죠. 이런 인식 때문에 성장주들이 조금 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수에는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에는 조금 지수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보면 특징주들 보면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단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체크 그리고 섹터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주 들어서요. 딱 오늘 되니까 네. 진짜 어닝 시즌 도래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EPS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래요.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새벽에도 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고 아침에 네, 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본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캐즘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테슬라가 5분기 만에 그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보급형도 내놓고 좋은 이슈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경영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 쓰고
앞두고 했었는데 테슬라도 신기일전해가지고 지금 다시금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테슬라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 조금씩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바닥권에서 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뭐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차트를 간단히 확인하면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어제 이미 장대양봉을 통해서 한 차례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닥을 찍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6%대의 이제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왔고 오늘도 2%대에서 3% 왔다 갔다 하면서 42만 원을 노리고 있는데 이 42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도 단기 바닥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포드랑도 좋은 이슈가 있었고 벤츠랑도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공급 계약이 있었죠. 거기에 캐나다의 이제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이 이제 이 배터리 모듈을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이슈들이 슬슬 나오면서 뭐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 이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구간을 좀 이겨내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NF라던가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휴식을 취했고 사실 조금 못난이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니까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솔로스 첨단소재 같은 뭐 동박, 전지박 이런 쪽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쪽도 지금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어제부터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의 반향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깊게 눌렸던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캐즘 이제 다 소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 번에 단숨에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공급도 조절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점점 나아지는 현상을 보일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2040년에서 50년 정도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내연기관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기의 차이인 거고 산업 동향의 이 굴곡이 파동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동에서 지금 잠깐 바닥권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쓱 올라오기 시작해 금세 또 멋진 모습 보여주는 작년에 또 2차전이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시면서 앞으로 좀 방향성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조금 전에도 네. 한번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42만 원 돌파 여부를 42만 원요?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빨간색 선 보이시죠? 네. 이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언급을 해주셨고요. 뭐 또 다르게 볼만한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뭐 네.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양극재 중심으로 일단 네.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폐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저희가 속보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또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가의 방향성만 봤을 때는 오늘은 또 쉬어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네. 굉장히 답답하신 어려워요. 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이미 지난주에 TSMC 실적 발표된 것만 봐도 여러분들 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데일리에서 또 바로 좀 전에도 하단에도 자막 나왔듯이 뭐 TSMC랑 원팀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TSMC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 이미 예견됐었고 뭐 영업이익 7조 원 정도 돌파하면은 괜찮다 이 정도였는데 뭐 예상 실적은 당연히 뭐 넘어서 7조 원 뭐 돌파되는 모습.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 반도체주 지금 오늘 안 움직이는 거는 미국장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미국장 영향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뭐 글로벌 영향력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20만 닉스 그 이상의 하이닉스를 다들 원하실 텐데 사실 그 이상 올라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20만 원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은 지금 너무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는 어차피 다 해소되는 구간이고 제자리 찾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누누이 네. 방송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 반도체주는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시기가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네. 이 종목도 뭐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7월, 11월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한 차례 조정도 필요했고 주도주도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사람도 우리 1km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심장도 뛰고 다리도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심호흡하고 다리를 마사지 해줘야 또다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왔고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주가도 한 차례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 다리 주물러주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 주물러주고 그래서 이중바닥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간은 숨고르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가쁘게 왔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했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숨고르기 끝나고 다리도 마사지 끝나면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요이 딱만 하면 되는데 그 20만 원을 거래대금 실어서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닉스가 되는 거 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글로벌 불확실성도 하나둘 뭐 해소되면서 지금 어제도 이제 뭐 그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이제 대선 준비하면서 금투세 안 한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뭐 그런 뭐 국내 이슈들이 하나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제자리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뭐 24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 이 구간도 넘어가는 게 저는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와 함께 볼 만한 반도체 기업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네. 속도가 조금 빠른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PSK홀딩스 같은 뭐 네. 차트가 좀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테크행부터 시작해서 리노공업이나 너무나도 뭐 많죠. 뭐 한미반도체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밴드에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속보랑 올려드리고 공략 방법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와서 항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 파트너님이 또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또 이 뭐 드론 관련해서 드론, 네. 최근에- 어제도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 방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폴란드 대통령 이제 만남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어제도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중동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돌파해 가지고 이제 뭐 피격을 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짜리 이 드론이 방공 시스템을 파괴할 정도면은 가성비로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뭐 이제 뭐 2년에서 3년 뒤면은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드론을 이제 만들겠다, 이제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멋있게 또 한번 이제 세계 4대 방산 국가로 올라온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방산주 중에서도 드론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셀 같은 경우가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이제 내일 갭상승 나오면은 한 차례 고점 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단기적인 이런 구간에서 미리 잡으신 분들 외에는 후발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전략 한번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렸다가 좀 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307억 원 가량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드론과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들 주목받을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이 있죠. 사료, 곡물과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이기 마련인데 역시나 어제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곡물 네. 관련주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조금 평소에는 잊고 사는 경향도 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게 이게 곡물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식량 관련 이런 부분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뭐 고려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래생명자원, 뭐 한일사료, 뭐 한탑 이런 종목들, 뭐 사조동화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면서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슈가 있을 때는 움직여도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돈의 흐름, 트렌드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 트렌드가 들어오는 이 돈의 흐름이 들어가는 이런 섹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니까 운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 털고 나올 기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고려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탈출할 수 있는지. 탈출하는 방법이요. 네. 고려산업이나 뭐 이런 네.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종목들 네.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급등 나올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3,500원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힘이 약해지면서 3,650원, 뭐 그러네요. 3,700 이런 구간은 못 뚫고 윗골이 달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이런 구간 올 때마다 뭐 오구장에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쳐줄 수는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비중은 점점 축소하고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빠져나와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지금 바닥권에 뭐 제 눈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석들만 알아봐서 이제 담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공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공되는 거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런 섹터들 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군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기업군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시는 원석주는 어떤 걸까요? 네, 네. 제가 오늘 원석이라고 말씀드릴 종목은 네.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 종목인데요. 조금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리콘 응제 첨가물 쪽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서 뭐 2019년, 2020년에서 배터리 데이 때 앞으로의 대세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4, 5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언급될 때는 테마입니다. 그때는 이런 기술력을 앞으로 하겠다지 지금 쓰고 있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데 이거 처음 나온 게 화제가 된 게 2016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테마로 있느냐 아니면 산업으로 넘어가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실리콘 응축제는 이제는 산업화가 되었다. 그동안 있던 이제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CNT도전제랑 등등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8월 구간에 한번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9월에 한번 그리고 10월에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13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좋아질 수 있는데 13만 원 바로 아래에 있는 12만 5천 원 구간에서 13만 원 사이 이 구간이 1차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치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만 원까지 뭐 전고점 부분이 되는데 이 구간까지는 뭐 22만 5천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는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은 지금 오늘 음봉 그리고 있는데 10만 5천 원 이하를 주면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은 어렵지 않다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9만 8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정리했다가 10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 된다. 이 정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뭐 특징주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에 집중해 보시고요. 이 종목 추후에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 제가 12만 5천 원 구간 가면 또 밴드의 전략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정보들 많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로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차트를 봐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정말 위치가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그곳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경제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고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경제 성장은 정체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비용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은 주요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자원 비용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이 원유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실업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국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가 침체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마켓나우 시청해주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개장 전에 SK하이닉스 실적도 발표가 됐고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1.8% 하락세인데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요거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맡았는데 네, 네. 김정남 기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IT 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자, 일단 시장 상황을 제가 살짝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때마침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아침 한 8시 좀 안 된 시각이 나왔는데 네, 보통 저도- 8시 지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숫자를 보고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3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6조 7천억 원대 이 정도로 그쵸, 나올 거다. 7천억, 8천억 정도 이 정도였는데 실제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7조가 넘어가지고 한 7조 300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황기였던 2018년 3분기보다 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IT 전방 수요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PC나 이런 것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뭐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이제 공급 과잉 그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겨울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발 이제 범용 제품 공급 과잉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은 이럴 때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탑티어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 침체와 중국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 범용 메모리가 부진한데 이 첨단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좀 공급 부족이 심한 그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사실 오늘 눈에 띈 실적을 낸 것은 AI 훈풍을 타고 이제 HBM 시장에서 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대박을 가능한 터뜨렸습니다,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내면 다시로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최첨단 시장에서 업계 1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레거시 쪽보다 HBM에 더 집중하고 이거에 앞으로의 투자도 더 많이 하겠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범용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용도 많이 그쵸. 차지하고 네,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 특히 지금 5V 같은 경우가 워낙 그러니까 HBM3 같은 경우 워낙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혜택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워낙 이제 지금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HBM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업체들이 생산할 그쵸, 것이고 경쟁자들이 생길 중국 거고. 같은 경우도 지금 HBM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딴에 들어가면은 또 다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수익성을 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이닉스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는 뭐 때마침 저희 또 이야기 나누니까 SK 하이닉스 주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1.3%까지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58,000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의 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이유도 중국 쪽에서 메모리 쪽에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시장을 좀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램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2010년 전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쵸. 지금 낸드 플래시 경쟁이 시장 있었죠, 같은 그때. 그때 뭐 손해 보면서 팔면서 뭐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2012년도에 일본 엘피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지금 벌써 이게 1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쵸. 그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마이크론. 이 3사가 공고한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시켜서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경쟁 그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가격을 치는 식으로 들어오죠. 이게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고 뭐 빠질라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디램은 유독 이 3사가 공고하게 12년 동안 가점 체제를 그러니까요.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신기해요. 상황은 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CPU와 저장 장치 사이에서 연결고리하는 그런 휘발성 메모리인데 이 디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전에 M램이라든가 뭐 P램, S램 같이 이 디램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메모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사실 학계에서나 그쵸. 업계에서 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으로 봤을 때 디램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높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는 오히려 훨씬 더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AI 시대 들어서는
지금 더 오히려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디램이 요즘 HBM 나오고, 이게 HBM이라는 게 디램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쌓는 식으로 패키징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요즘 누구나 뭐 HBM 이러니까 그게 쉬운 줄 아는데 이 디램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기술적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안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안에 커패시터라는 그러면 작은 기준같이 생긴 그런 네네. 것도 이제 박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기술적인 장벽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첨단 소재 공학의 예를 들어 뭐 총 집절체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이 매우 높아서 이 3사가 이제 구축해 놓은 이 과점 체제를 깨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중국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즈음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시진핑 집권 하면서 이제 뭐 과학기술을 자강 자립하겠다 이런 식도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디램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번번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번에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디램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달라졌나요?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매우 약진을 했고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축적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실패의 경험이 예전에 뭐 이건 회장이나 이거 저희가 처음 할 때 똑같았지만 그렇죠.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이게 축적이 학습이 되면서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나온 게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매우 약진하고 있고 이 특히 제가 주목을 할 거는 디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줄줄이 저희가 다 지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줄줄이 많이 이게 네네. 좀 특히 중국에 많이 이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것마저 무너지면은 한국 경제 전반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이건 그쵸. 좀 무거운 얘기다. 이런 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뭐 HBM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메모리 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건데 D램 쪽에서 중국이 치고 오니까 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저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걸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창신 메모리가 중국 쪽에서 D램 어느 정도 경쟁력, 뭐 파이도 많이 늘려가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생산 능력 점유율을 제가 좀 계산을 네네. 증권자 추정치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올해 이제 창신 메모리의 그 월평균 그 디램 웨이퍼 투입량이 한 17만 5천 장 정도 추정이 되는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차이가 큽니다. 네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만 장대 정도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2만 장대 되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31만 장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마이크론하고 그 창신 메모리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강 체제가 지금 12년 동안 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네. 내년부터는 4강 체제가 되는 그런 원년이 그쵸.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4강이라고 하면 또 그게 과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머무르고 있는 이런 회사고 창신 메모리는 치고 올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또 뒤집힐 수도 그쵸. 없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12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된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전환점이 아마 내년일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4강이 또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또 4강에 있으니까 5위와 6위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5위가 이제 대만의 나냐라는 회사가 있고 6위가 대만의 뭐 파워칩이라는 회사가 파워칩. 있는데 내년 4분기 이제 월 웨이퍼 기준 생산량 점유율을 제가 따로 계산해 보니까 내년 4분기 때는 이제 창신 메모리가 15.4%고 마이크론이 17.4%인데 나냐 같은 경우가 3.2%, 파워칩이 2.2%. 그러니까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그 2, 3%대 꾸준하게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미미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거니까 사실상 좀 차이가 나는 그쵸, 거고. 그쵸. 그러니까 1, 2, 3, 4등이 시장을 끌고 가고 여기는 이제 그런 식의 그 구도가 내년부터는 이제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시장이 좀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문제인 게 결국에 중국이 어느 정도 뭐 다른 회사들의 파이를 뺏어오는 것일 거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쨌든 늘 하는 전략이 가격 후려치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D램 쪽에 가격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아, 지금 그래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가 서버용까지는 아니고 네. 모바일과 PC용 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 지금 현재 만드는 범용 제품이 이제 LP DDR4X와 DDR4 D램 이 정도 만들고 네네. 있는데
이 올해 4분기에 지금 이미 LPDDR4X 계약 가격이 그 품목만 유독 이제 한 5에서 10%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제 시장 조사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LPDDR4, 그러니까 DDR4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창신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은 서버용 DRAM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이거 뭐 AI 영향이겠죠.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네네.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예 다른.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쏟아내는 공급 과잉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구형 제품은 그런 구형 제품 딴에도 그런 식으로 또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차세대 제품까지 지금 시진핑 그래요? 주석이 이제 많이 뭐 과학 기술을 통한 그 불기를 지금 얘기하고 반도체 있기 굴기, 때문에 네, 기술 불기. 창신 메모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그 PC용 DDR4 저전력 LPDDR4X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인 LPDDR5 이미 개발한 상태인데 지금 삼성이나 뭐 SK, 마이크론 이런 데가 이제 LPDDR5X, 5T 이 정도인데 거의 그 턱밑까지 따라온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차세대 제품도 거의 기술 격차 거의 따라온 상황인데 그러면은 자, 중국 쪽에서 결국에 D램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쓰는데도 이제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수요도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국 쪽에 지금 기술이 레벨업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반도체만 만약에 뚝 떼놓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미 한국이 잘하던 산업을 중국이 따라잡은 전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뭐 디스플레이나 제가 뭐 뭐, 열거하기도 많지만 네. 뭐 석유왕 뭐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뭐 가전 뭐 TV 아까 말씀하신 뭐 LC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LCD 쪽 뭐 스마트폰도 지금 그쵸.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TV나 뭐 가전 같은 거는 이미 뭐 100년 이상 우리 TV 하면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TV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걸 이제 폼팩트 일종의 규격 같은 건데 뭐 일종의 약간 조립사는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중국이 뭐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그렇죠. 디스플레이 업계의 주류가 지금 LCD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LCD 다 이제 LCD 다 버렸죠, 포기하고 이제 이제. OLED로 지금 다 돌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LCD가 이렇게 빨리 중국이 이제 다 따라잡을지는, 이렇게 장악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가다가 디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까지 그러니까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목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를 거의 이제 떠받치다시피 하는 그런 거의 약간 최후의 보루 같은. 그쵸. 오늘 아침에 이제 GDP 그 성장률 나왔지만 거기도 보면은 뭐 반도체나 차량 이 정도에 사실은 많이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좌우되는 그쵸.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때문에 이제 업계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 레가시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이 하고 한국은 그냥 최첨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그쵸. 이게 사실 간단하지가 않은 게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워낙 수익성이 높은 HBM을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이 나온 거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HBM 또 따라잡겠죠. 그렇죠. 네. 범용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서 범용 중국발 영향이 있었다라고 전영훈 부회장이 언급했죠. 직접 네, 얘기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SK 같은 경우도 이 범용 제품도 그 동안에 하듯이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다 이 해놔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첨단 제품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냐 경쟁력을 좀 보면은 다른 이런 그 치고 올라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가 일단 보조금을 워낙 천문학적으로 많이 뿌리죠. 하면서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유럽 등등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선진국들이 물론 이게 WTO 그 보조금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가 그냥 지원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한술 더 떠가지고 얼마나 실제 투입되고 있는지를 사실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깜깜이 돈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이제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해보면 이제 업계에서도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게 암암리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워낙 이제 그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면서 우리 회사 이제 오러 와라는 인력 러브콜들이 빼가기 하는 게 많죠, 러브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았죠. 예. 지금도 많고 네. 지금도 러브콜 받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상보다 한국인 그 엔지니어 기술 인력들이 중국에서 이미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암암리 업계에서 알려지고 있는 그쵸. 그런 우려들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중국에 뭐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미국도 이 걱정을 하고 하면서 미국이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나 IT 그렇죠. 쪽에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목리를 놨는데도 결국에 이게 안 통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어제도 바로 보도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규제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그리 그냥 뭐 니네 만들지만 한다고 이게 워낙 이제 그 공고망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걸 하나하나 다 찍어서 공무원들이 다 규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제 지금 보면은 이거 보도로 나온 거긴 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경로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웨이의 최신 GPU에서 그 어센드 910B라는 그 화웨이 GPU가 있는데 네네. 화웨이 그 쪽에서. 테크 인사이츠라는 그 반도체 분석 업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TSMC가 만든 칩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 정확한 규제로 하면은 미국의 규제에 따르면 그렇게 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어떻게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모르는 들어갔는지가 지금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지금 이걸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쵸. 이 화웨이가 만든 GPU가 그러니까 미국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막아놓으니까 화웨이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뭐 종합 IT 기업이니까 화웨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화웨이는 이제 스마트폰도 만들지만 그렇죠. 반도체 설계도 하고 막 이런 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뭐 바이트 댄스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이 그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웨이 걸 갖다 쓰겠다 해서 이런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겠다. 자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 안에 TSMC 칩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 수출 통제가 구멍이 생겼다는 건데 거죠. 이게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보셨겠죠, 앵커님 보셨겠지만 그 보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게 구멍이 났구나 그래서 이걸 막고 났구나 그래서 이걸 막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지고 미국도 참 이게 고민인데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해리스냐 트럼프냐 카밀라 해리스냐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세게 막을 텐데 앞으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IT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창신 메모리라든가 양지 메모리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좀 전 세계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예전에 우리 뭐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네. 뭐 자급자족하는 반도체 생태계 필요하다 하면서 어쨌든 우리도 해냈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GPU 만들고 HBM 만들고 그렇죠. 이래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시장으로 와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앞으로 HBM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의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매출 이익을 차지하는 게 D램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위기론 중에 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막 크게 뭐 이렇게 크게 중국에 걱정을 안 걱정 안 했죠.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뭐 SK 이런 데서 좀 내부 회의하면은 중국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LSI 다 하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일단은 지금은 다 하기 그러니까요. 어렵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연말 인사 조직 개편 나오면 쭉쭉 나오겠지만 이미 이제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인력들이 좀 메모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TSMC가 또 워낙 잘하고 있고 아직은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신생의 티를 좀 벗기 어려운 그런 도전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시스템 LSI 같은 건 더 심하죠. 미국 그쵸.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패밀리스가 강하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거기도 아직은 뭐 그 파운드리보다 더한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메모리는 다르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계속 세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것까지 놓치면은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부터 다시 경쟁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종합반도체 회사로서의 어떤 턴키 경쟁력, 턴키 일가구 공급을 하는 식으로 고객사한테 어필하는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순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 연말에 삼성 사장단 인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그거 이야기 나오면 한번 또 김 기자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IT 분야 뭐 인력 뺏기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삼성전자 왜 이렇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뭐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네네.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 기자님이 보시기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인텔 몰락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료주의, 무산일주의 내부적으로는 이런 네. 문화가 좀 만연이 돼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연구소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 이상 그런 분들이 특히 임원을 못한 이제 고연차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분들의 인건비는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좀 뭐 실패도 해보고 도전해보고 일하는 옛날에 문화? 이제 우리가 캐치업할 때 일본, 미국 그 예전에 반도체 90년대 이럴 때 캐치업할 때 이럴 때는 뭐 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좌충우돌하기도 하면서 막 이게 했는데 지금은 또 워낙 회사 자체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막 내부적으로 이제 노동 경직성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런가요? 이 우리 사회가 워낙 최근 한 10여 년 뭐 쭉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게 특히 이제 52시간 그건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특히 엔지니어 개발 인력들은 뭐 그러니까 저도 워라벨 이런 거 좋아하는데 워라벨 뭐 좋아야죠. 좋아되는데 그거를 이제 워라벨 하자는 거하고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그건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인력들 저도 이제 쭉 삼성 오비들을 이런 분들한테도 쭉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52시간제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뭐 여기서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 정도로 일단 제가 네.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저기 이야기 듣고 삼성 내부 뭐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삼성 어쨌든 뭐 젊은 아래 단의 기술자들은 위에 아무리 보고 올려도 서초에서 뭐 승인 나와야지 되는 건데 이 이야기가 다 바뀐다. 서초 갔다 오면 다 바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뭐 주 40 말씀해 주셨지만 포괄임금 문제라서 이제 젊은 직원들이 추가 근무 안 한답니다. 내가 돈도 안 받는데 왜 추가 근무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화들이 하여튼 내부에 좀 팽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내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삼성의 그런 위기론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위기론을 알려지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 여기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전반적인 산업계 최근의 분위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오늘 또 좋은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콘텐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릅니다. 대기업은 10.2%, 중소기업은 5.2% 인상됩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인상은 3년 전부터 누적된 41조 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 재무 구조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에 대기업이 희생당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4.9% 인상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번 인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20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작년보다 1조 4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 멀어 보입니다. 203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으로선 적자 탈피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이 서민 물가를 고려해서 일반용 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전력 앞에 놓인 가시밭길은 끝이 보이지 않네요.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제의 신축 아파트가 윤수일의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다. 피트 흩어지면 살고 뭉쳐도 사는 블랙핑크입니다. 자,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27만여 개가 달려 있고요. 로제의 공식 계정 구독자 946만 명, 1000만 명이 눈앞에 있네요. 자, 대단한 지금 시세인데요. 흐름인데. 자, 윤수일의 아파트를 소환했습니다. 이 세대별로 아파트를 기억하는 그 어떤 자기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이 아파트라는 노래 하나로 모두 다 뭉치는 계기가 되고 있죠.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윤수일 씨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장국영인가요? 자, 윤수일의 아파트 구독자 29.4만 명인데 조회수 128만 회. 지금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로제의 아파트가 그걸 보고 나면은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윤수일의 아파트부터 쫙 뜹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뮤지컬 스타에서 그 킹키부츠 그 빨간색 그걸 보면은 킹키부츠가 다 떴듯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볼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건축 대박을 축하드립니다. 수일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조합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분이 브루노 마스인가요? 선생님 재건축 승인 났습니다. 이래서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듯. 나에게 아파트는 이것뿐이다. 음마 아파트보다 윤수일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될 줄이. 로제 음악 듣고 온 사람. 로제야 미안하다. 나한테 아파트는 이거밖에 없다. 브루노 마스 형님 젊으셨을 때 미남이셨네요.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 입주를 환영합니다. 재건축 결의안 심의 통과. 시행사 브루노, 시공사 로제. 자, 이거는 1년 전 댓글이에요. 이건 지금 댓글이 아닙니다. 1년 전 댓글인데 이런 댓글들만 달려 있었거든요. 그 전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차에서 많이 듣던 노래. 지금은 그때의 아버지보다 많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아, 네, 좀 애틋하네요. 자, 이제야 가수분의 의도를 살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때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했거든요. 이병헌 씨. 그때 댓글이고, 요게 이제 지금 댓글이죠. 윤수일의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로제의 아파트는 반포 레미안 원페일리. 자, 아파트는 이게 최고지. 브루노 마스와 윤수일의 평행이론. 브루노 마스도 혼혈이고 윤수일도 혼혈이다. 무명 시절 없었다는 공통점. 그리고 아파트. 이때 아파트가 더 튼튼함. 맞죠? 요즘에 신축 아파트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막 무너지고 위에 벽에는 똥이 숨어 있고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블랙핑크가 제일 첫 번째 있죠.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랑 재계약을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개개인하고 재계약을 했고 단체 재계약을 실패하면서 7년차 징크스에 결국 걸렸지만 아직도 대표 가수다. 옆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나 2NE1이 처음에 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자, 트레저 아쉽죠?
뭐 지금 세븐틴이라던가 스트레이키즈라던가 지금 차세대 그 BTS를 노리는 이런 주자들에 끼지 못했다. 자, 악뮤입니다. 뭐 악뮤도 지금 이 한강 작가님이 악뮤의 가사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역주행하고 있죠. 하지만 악뮤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블랙핑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YG는 빅뱅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핑크가 결국 먹여 살려야 된다. 자, 지수 씨, 제니 씨, 로제 씨, 리사 씨, 95년생에서 97년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수 씨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자, 제니 씨, 그리고 로제, 리사, 지수. 다 4명의 각각의 이 멤버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약간의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완전체일 때보다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각자 나서서 포텐을 터트린 다음에 포텐을 키워가지고 다시 뭉쳤을 때는 완전체의 힘은 그 전보다 훨씬 커져 있을 것이다. 내년에 완전체 활동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뒤에 이제 순회 공연을 하면서 어떤 정도의 순위에 올라 있는지 봅시다. 자, 국내는 사실 볼 필요가 없지만 다 올킬입니다. 자, 일단 멜론이 저기 가입자 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아파트가 1등이고요. 여기 만트라, 제니 씨 노래도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제외하고라도 모든 사이트 올킬. 올킬뿐만 아니라 퍼펙트 올킬, PAK라고 하죠. 이게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의 실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 탑100. 이 1위를 모두 싹쓸이 하면은 퍼펙트 올킬입니다. 지금 국내 퍼펙트 올킬 달성됐고요. 자, 이제는 국제로 나가야겠죠. 자, 중국의 QQ뮤직. 자, 중국의 QQ뮤직에서 아파트 1등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국도 점령됐고요. 지금 중화권과 북미권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아이튠스 노래 차트입니다. 로제, 브루노, 화성. 마스라서 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브루노 화성님. 아파트. 자, 2위도 브루노 마스예요. 레이디 가가랑 맞는 거. 브루노 마스가 이제 보면은 그쵸. 지금 누구나 한 번쯤 협업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로제랑 레이디 가가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어쨌든 두 곡이 다 올라와 있고요. 자, 아이튠스 노래 차트 전 세계에서 1위에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 뮤직송이 있죠. 애플 뮤직송은 3위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애플 뮤직송은 지금 3위에 올라 있고요. 자, 로제랑 브루노 화성. 자,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마스의 그 곡이 또 여기서 1위입니다. 자, 여기도 순위가 또 올라가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위, 3위고. 자,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 탑 50 글로벌 1위입니다. 자, 글로벌 1위고. 스포티파이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탑 50 글로벌이 있고요. 탑 50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자, 뒤로 오면 아메리카도 점령했어요. 네, 아메리카도 점령했고요. 여기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장이죠. 빌보드 여기 옆에 있었네요. 탑 10 미국과 글로벌을 점령했다. 특히 이 탑 50 미국에서 1등한 거는 솔로 가수로 최초라고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끝판왕 남았죠. 빌보드 핫백. 자, 여기서 만약에 순위가 나중에 1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제 BTS랑 싸이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바송, 샤부지의 어바송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벌써 SNS에는 다음 주 예상 차트를 벌써 만들어서 유저들이 올려놨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지금 예상되는 순위. 빌보드 핫백은 솔로고 빌보드 200은 앨범이죠. 자, 다음 주 예상 순위를 만들어놨습니다. 바송이 2위로 밀렸고요. 러브 썸바디라는 노래가 순위가 새로 진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12위에 아파트가 진입한 것으로 이 유저가 예측을 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과연 어디까지 갈지 한번 핫백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4명이 다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자, 리사 씨가 제일 먼저 앨범을 냈어요. 솔로 앨범을 내고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 무대로 갑니다. 이 지금 아래는 어쩔 수 없이 잘랐거든요.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무대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선정적이고. 이게 지금 6년 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자의 몸을 완전히 압박하고 속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어떤 그 몸매를 드러나게 해서 상품화를 한다고 욕을 먹고 그 빅토리아 시크릿 CEO조차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어떤 여론을 보니까 약간 지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지 다시 열었어요. 근데 리사가 거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어떤 심볼과 같은 그런 날개에 달린 이 속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빅토리아 시크릿 차트인데 빅토리아 시크릿 차트는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은 펑퍼짐한 거 좋아해서 요즘에 99 사이즈를 좋아하죠. 자, 만트라. 자, 제니 씨는 만트라 핫백에 98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핫백 100위 안에 지금 진입했죠. 새롭게. 지금 제니 씨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만트라 화보고요. 자, 제니 씨도 뭐 그 리더니까 뭔가 보여줘야겠죠. 자, 그리고 지수 씨. 지수 씨가 어떻게 보면 밈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죠. 처음에 솔로로 나와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꽃향기만 남기고 갖다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밈을 다 올리기, 쇼폼을 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BTS를 제쳤다. 뭐냐면 SBS에서 K-팝, 자기 인기가요에 나온 것들을 올려놨는데 지금 BTS의 피땀 눈물이 그동안 조회수 1위였는데 지금 지수의 꽃, 직캠 영상이 6,410만 회로 지금 6,379만 회인 BTS의 피땀 눈물을 제치고 가장 많은 조회수, 인기 순으로 올라왔다. 이게 지수 씨의 파워입니다. 약간 제니 씨에 묻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수 씨도 혼자 솔로로 독립해가지고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핑크 베놈이죠. 바로 지금 그 계약 실패하기 바로 전에 그 코첼라 무대에서도 했었고, 핑크 베놈은 지금 무려 조회수가 9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도 8월 19일 날 공개됐는데 2년 2개월 만에 9억 뷰를 도달했는데 9억 뷰를 블랙핑크가 무려 지금까지 낸 앨범 곡 중에 11번째예요. 어마어마하죠. 11번째 9억 뷰. 대단합니다. YG는 블랙핑크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없으면 거의 부도죠. 자, 여기서 지금 지웠으면 큰일 날 뻔했죠. 처음에 이게 술자리 게임을 응용한 거라 이 곡인데 술자리 게임을 했다고 해서 또 비판을 받거나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다들 휴대폰에서 이 노래 지우라고 했답니다. 처음에. 이랬으면 이거 사장됐겠죠. 근데 그걸 살렸어요. 왜냐면 지금 그 로제 씨가 이 브루노 마스가 저기 속해 있는 소속사랑 단독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마스한테 이거를 어떻게 했냐고 해봤더니 괜찮겠다고 해가지고 세 곡을 보냈는데 이 곡이 제일 괜찮고 술자리에서 게임을 직접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사랑해주세요 말하라고 해서 브루노 마스가 여기서 우리 아파트 사랑해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근데 브루노 마스가 로제 씨가 그때 술자리에서 자기한테 키스하려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생각해갖고 멋쩍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삭제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로제 씨의 그 굿즈라던가 앨범이라던가 이런 거를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는 YG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유통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모비데이즈라는 회사인데 모비데이즈가 지난해 6월 달에 코코다이브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로제의 음반, 굿즈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 유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YG 플러스랑 코코다이브를 갖고 있는 모비데이즈가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 본산이 문제죠. 본산. 지금 남녀 가수의 어떤 균형감이 깨져 버렸잖아요. 이제 빅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그 자리를 트레저가 메꿔줘야 되는데 트레저가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트 키즈나 NCT만큼 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 대열에 꼈어야 되는데 지금 차세대 BTS로 거론되는 게 스키즈, NCT 그리고 세븐틴 3개예요. 그러니까 트레저가 그만큼 못 올라온 상태에서 빅뱅이 완전 어느 날 갑자기 사고 쳐서 무너져 버리니까 뻥 구멍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커야 되는데 블랙핑크가 너무 빨리 빠진 거고. 그래서 블랙핑크마저 완전체 활동을 안 한다고 해버렸으면은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다행히 전저점에서 2019년, 20년 전저점에서 블랙핑크가 내년에 완전체 활동을 하면서 세계 무대를 콘서트를 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10만 원까지 갖다 줄 거가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어요.
자, 이 지금 블랙핑크의 힘을 보여줄 때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4명이 각자 지금 솔로 활동 및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이걸 뭉쳤을 때 힘이 그 전에 비해 몇 배나 터질 수 있을지 아마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이 아니라 오늘은 한 줄 매드 유머 앤 송입니다. 자, 어렸을 때 썰렁 유머가 유행을 했는데요. 그 친구 중에 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라는 친구가 너무 배를 쥐어잡고 아파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아파트? 그랬더니 걔가 베란다 이랬습니다. 오, 썰렁해요. 섭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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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게임주 왜 이렇게 못 가냐, 언제 올라가냐, 혹시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그 전략을 오늘 담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주 워낙 커버하시니까 오늘 좋은 전략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하향 곡선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게임주 주가가 우하향하기 시작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엔데믹 이후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주가가 이제 우하향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올해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종목마다의 편차는 조금씩 있겠으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역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제 국내 코로나 때까지 국내 게임 시장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거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었고 특히 MMORPG 장르에서 많은 유저들이 과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성에 힘을 보탰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주들의 주가가 좋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을 때 게임 유저들이 많이 이탈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장르가 다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숏폼이나 이런 짧은 컨텐츠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좀 그런 짧은 호흡을 가지고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은 아무래도 MMORPG 장르 이런 무거운 장르들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런 트렌드의 변화 자체를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게임사들이 좀 주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외 게임주들, 그러니까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는 주가가 이제 좀 오르는 이제 게임주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에 대한 노출도는 적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매출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게임주 하면은 딱 느낌이 굉장히 답답한 거, 주가도 못 가고 있고 신작도 뭐 이렇다 할 만한 거 못 터뜨리고 있고. 네, 트렌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좀 극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펄 어비스 많이들 이제 관심 갖고 있는데 검은 사막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중국 그러니까 정식 출시는 아직 안 된 거고 네. 오픈 베타 서비스를 오늘 시작을 한다고요. 네. 제가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현지 사전 예약자만 300만 원 또 돌파했다라는 게 그 사전 오픈했을 때 네. 그 인기는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 예. 주신 대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IP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화된 올해 IP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유저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잘 서비스하고 있는 IP이기 때문에
중국에 출시됐을 때 어떤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 유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검은 심화 50처럼 뭐 PC 콘솔에 대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좀 검은 사막에 대해서 좀 힘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센트도 지금 자국 내에서 좀 게임 매출을 좀 활성화시키고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판호 발급받은 게임들에 좀 더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검은 사막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었고, 또 서비스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서비스 운영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텐센트가 좀 더 그런 힘을 주는 부분에서 마케팅이나 좀 홍보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실제로 뭐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흥행 여부를 사실 점치는 것이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중국 내 게임 레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들이 판호 발급을 한 재작년부터 좀 발급받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출시된 국내 게임들이 많이 이렇게 흥행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 게임 유저들의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PC 검은 사막이 과거였다라고 하면 흥행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쳤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막 이렇게 엄청 낙관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텐센트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개인 플랫폼이 그 위게임이잖아요. 근데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1, 2위에는 좀 등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고, 워낙 이제 검은 사막을 보니까 150여 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가입자만 하더라도 한 5,500만 명, 이거 누적입니다. 그런 파워는 있어서 좀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와 함께 검은 사막을 좀 흥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은 이제 중국 현지화겠죠. 그런 거 좀 했나 보더라고요.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중국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현지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좀 이제 통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현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내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저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성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자국 내 컨텐츠에 대한 좀 그런 로열티도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좀 중국에 맞춘 게임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처음 판호 발급받은 시점과 대비해서 현지화 작업이 좀 길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은 결국에는 텐센트에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흥행을 위해서 공을 기울였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현지화가 돼서 중국 유저들에게 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아무래도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자체가 좀 서비스가 장기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중국 버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뭐 고유 의상이나 용, 판다 뭐 이런 것들 접목시켰다고 하네요.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말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이제 MMORPG 게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장수한 그런 게임이고, 앞으로 잘 중국에서도 그 시장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어쨌든 통하면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증권사에서 펄어비스의 3분기 실적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실제로 낙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영업 적자를 예상한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그만큼의 실적 좀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펄어비스는 일단 기존 IP가 너무 장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라는 PC 타이틀과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타이틀이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출시된 게임은 사실상 조금씩 우하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고, 물론 그 우하향되는 매출을 막기 위해서 많은 업데이트나 컨텐츠 업데이트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장기화된 부분을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펄어비스의 신작이 너무 뜸했다. 그러니까 신작 출시되는 시점이 굉장히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내년도에 이제 출시될 붉은 사막도 몇 차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기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실적 부진으로 3분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 얘기도 한참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출시 일정도 잡히지 않고
또 언제 또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번 붉은 사막, 그 검은 사막이 중국 시장에 좀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좀 기대하지 않을까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실적 시즌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이제 게임주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들어가야지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니까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부정적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실적단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고민을 해결해야 될까요? 예. 이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처음 얘기 드렸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부진인데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이거 다양한 시도를 시도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게임사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르나 플랫폼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데 다른 걸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은 일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신작 흥행으로는 좀 못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설령 신작이 한 분기에 흥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을 또 다른 신작 흥행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게임의 연쇄적인 흥행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네. 지금 많은 게임사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게임사들이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한 104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 이제 적자 전환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 나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 NC소프트 영업이익 감소 예상될 것이다 이런 좀 흐린 전망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제 그 시장을 봤을 때 이제 게임즈 준비하느냐고 NC소프트가 막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개별 호재가 있는 건지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인가 이런 느낌도 있고, 연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NC소프트 주가 변동폭이 좀 큰 편입니다. 네. 이게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최근에 글로벌 출시된 10월 초에 글로벌 출시된 이 TL이라고 하는 게임이 TL, 예. 그 예상치를 넘어선 초반 흥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상치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TL은 사실 글로벌에 출시된 게 올해 10월 초인데 작년 연말에 이미 국내에서 한번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TL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출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지난해 12월에 출시가 됐을 때 엄청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매출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 TL 같은 경우에는 MMORPG 장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흥행이 안 됐는데 과연 글로벌에서 많은 서구권 유저들의 이런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네.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웃퍼폼해서 이번에 나와서 좀 주가가 변동폭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결국 이런 거 보면 이제 게임주는 결국 신작 성패에 달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NC소프트 기사 보니까 그 수익성 개선 기대는 구조조정 이런 또 뼈아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12년 만에 대규모 희망 퇴직자를 접수를 받는데 평균 한 3억 원 정도 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계속 이런 난제, 도전, 과제 끊임없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이제 또 데뷔를 해야 되는데 다수의 게임사가 또 신작 발표 이런 걸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 좀 기대가 되는 흥행작이 있다면, 연구원님 항상 이쪽 섹터 커버하시니까. 예. 사실 예. 4분기는 좀 기대를 보통 좀 접어둡니다. 그러면 게임주가 영영 이대로 멀어져만 가는 그래서 왜 4분기를 보통 접어두냐면 예. 이게 보통 게임사들이 4분기에 신작 발표를 했다가 내년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개발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한 4분기에 실적을 내서 올해 연간 실적에 이제 끝을 내는 것보다는
내년도 연간 전체 실적이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내년도에 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4분기의 신작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내년도 신작 모멘텀을 좀 길게 가져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그래서 뭐 내년도에 어떤 신작들을 그러면 눈여겨보고 있냐. 많은 게임사들이 사실 내년도에 우리는 좀 많은 신작들을 낼 거예요 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별 게임주별로 다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크래프톤의 인조이라고 하는 게임이 좀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펄어비스의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던 붉은 사막의 출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좀 출시가 될지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토 오늘 2.85% 상승하면서 결국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34만 원 선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1년 최고치는 한 35만 원 선까지는 쳤었네요. 근데 신작, 인조이 이걸 기대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사실 네, 크래프톤 네. 지금 현재까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신작보다는 배틀그라운드 IP의 매출에 엄청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단에서 보여줄 가능성 이거를 좀 집중했군요,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IP가 굉장히 장기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매출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부터 무료화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트래픽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또 무료화와 관련된 BM을 적용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영업이익도 지금 지난 분기, 2분기 때 거의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의 주가 눈높이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려는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준비하고 있는 신작들 중에 뭐 다크앤다커라든지 말씀드린 인조이 같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조이 게임이 좀 더 글로벌 유저들에게 호응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유저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인조이 좀 봐야 되고, 저희가 앞서서 펄 어비스의 그 검은 사막 말씀드렸는데 아직 일정 한 내년 정도 나올까요? 뭐 붉은 사막 요거 가장 이제 신작으로 기대작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붉은 사막은 지금 현재 출시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예. 내년도 여름 정도로 게임사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늦으면 3분기 정도로 3분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게임주에서 좀 봐야 될 거.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가 개막을 하잖아요. 관전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스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지스타는 엄청난 전통성 있는 게임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글로벌 3대 게임쇼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게임쇼가 이제 폐막이 되면서 예, 없어졌죠. 지스타가 네. 3대 게임쇼로 편입되기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부산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스타에서 제가 매년 이때 참가를 하면서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스타에 참가하는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 방향성이 어떤지를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스타에 참가하면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MMORPG 장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스타를 돌아다녀도 딱히 이렇게 특색 있는 게임들을 많이 못 찾았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피로감이 높다. 맞습니다. 장르도 그렇고 신작도 부재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 게임을 해보면 예. 좀 캐릭터랑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게임성 자체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BM이 좀 가혹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금 유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심해지고 게임을 이제 시작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된 게 작년 지스타부터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스타부터는 장르나 플랫폼의 좀 다양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준비하려는 게임사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실제로 그 같은 노력들이 뭐 신작의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올해 많이 좀 보여주는 한 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스타에서도 결국 내년도 내후년도 그런 신작들을 점쳐보려고 할 때 어떤 장르의 게임들이 어떻게 다양성이 있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시연이 될까가 좀 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궁금해지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에 참가한 게임 업체 중에 거기에 이제 성과를 이를테면 이제 빵 터트린 그런 게임사 혹시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사실 네, 지금 올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빵 터진 게임이 없어서 네. 그 부분은 좀 그게 제한적이었긴 좀 한데 아쉽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좀 노력들이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지스타에서 이렇게 한 번에 재밌는 신작들을 보였으니까 성공을 하겠지라기보다는 조금씩 유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스타 2024가 이제 다음 달입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넷마블 크래프톤, 펄 어비스, 뭐 웹젠, 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이죠. 그리고 하이브 IM. 여러분 다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이 참가를 확정했다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게임 업체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연장 선 측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PC와 콘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현상이 나와줄까? 왜냐하면 이제 집중은 하기 시작했거든요. 글로벌 시장 겨냥해서 이거는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PC와 콘솔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시장을 대륙별로 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 시장 규모가 제일 크고요. 반면에 PC 콘솔이 높은 지역들은 북미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게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PC로도 하고 콘솔로도 하지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스마트폰 자체를 게임 기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서구권,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콘솔 게임기로 해야 게임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화나 그런 부분에서 콘솔이 좀 많이 발현된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PC와 콘솔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북미와 유럽, 서구권을 노리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확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만큼 글로벌 쟁쟁한 게임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에서만 이제 매출이 발생될 때는 사실 좀 니치한 마켓,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쟁쟁한 게임사들은 이제 침투하지 못하는 시장이지만 우리 국내 게임사들끼리 이렇게 좀 치고받는 이렇게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글로벌로 이제 진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쟁쟁한 게임사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더 이제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글로벌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게임 IP가 신생 IP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니지라는 IP가 사실 되게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좋은 게임을 출시를 해서 IP 파워를 좀 더 입증을 하느냐가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게임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업계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그 선도 업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그걸 뛰어넘을 무언가 강력한 무기도 있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그 IP를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는 부진한데 어쨌든 뭐 잡을 거리는 있다면 게임주 전략 어떻게 하면 이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게임주 사실 주가 대부분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는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 하락을 했을 때 많이들 찾으시는 부분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실적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 혹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게임주들을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로 우선순위일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존 게임들 매출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 그리고 그 해당 분기에 출시된 신작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작 모멘텀이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 호주로는 여전히 크래프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이 크래프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또 간혹 또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이 그래도 게임주 중에는 단연 탑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게임 업황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극복을 해야지 또 기업도 사는 거고 투자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률 만족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펄 어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신작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게임주에 대한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MSCI에 이제 한국 지수에 편입될 만한 종목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관련해서 하나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MSCI 한국 지수에 새로 편입될 종목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정부터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MSCI 정기 리뷰 이제 11월 7일 날 발표가 날 겁니다. 11월 7일에 어떤 종목이 MSCI 한국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고 어떤 종목들이 편출될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11월 26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에 들어가고 실제로 수급이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시장에서 국제적인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더 집중할 수도 있겠고요. 편출되는 종목에서는 또 수급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상황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우리 시장에서 한 종목이 새로 편입될 거고 2개에서 8개 종목은 좀 편출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우리 시장이 최근에 너무 안 좋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자격 조건을 이탈하면서 아마도 편출될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 한 종목이 편입될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대로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편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편입은 거의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시가총액 상향 기준점 버퍼에 거의 도달을 했고 초과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6조 원, 시총 6조 원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현대로템 시총이 지금 6조 9천억 원입니다. 거의 7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초과를 했고요. 최근에 또 현대로템 주가도 잘 갔잖아요.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스몰캡 지수에서 일단 스탠더드 지수로 편입이 이동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족하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7일에 발표될 때 현대로템이 한국 지수에 새롭게 편입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로템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가도 좋고 시장에서 지금 평가들도 너무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의 겨울이다, 우리 시장 지수는 안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현대로템에는 겨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곧 찾아올 텐데 현대로템은 여전히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차트입니다. 1년 보니까 지금 주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68,000원대까지 한 최고점 찍었다가 일단 66,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어려워도 지금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3분기 1,32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나옴.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K2전차 2차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계약 수주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다가 루마니아에서도 전차 수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주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말씀드리는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는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로템의 주가 어떻게 될까요? MSCI 한국지수 편입이 좋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희가 8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LS 일렉트릭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S 일렉트릭은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동종 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보시면 주가가 뭐 횡보는 하고 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오히려 이런 이슈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현대로템은 LS 일렉트릭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방산주의 좋은 훈풍이 이어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따라갈까요? 그걸 저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차트를 좀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좀 보시면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이 현대로템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계속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LS 일렉트릭처럼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이슈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지 과연 현대로템의 주가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리 강달러 때문에 아쉽게도 2,600선 이탈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네. 또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 차별화 현상은 나타나고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고려한 같이 황제주가 등극하는 네. 상황, 개별 이슈 좀 잘 챙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마켓나우 1부, 2부로 오전을 정리해드렸는데 오후에는 또 현대차 실적이 나올 겁니다. 현대차 실적도 저희 네이티비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